예. 오늘 연자분으로 모신 분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계신 한진주 교수님이시고요. 한진주 교수님은 워낙 이제 카이스트에 오신 지는 이제 한 5년 차에 접어들고 계시고, 워낙 처음에 이제 99년도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셔서 2003년에 졸업하시고 바로 이제 박사 과정으로 서울대 김빈내리 교수님 방에서 박사 과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사 과정 학생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시고 2009년도에 그동안 박사 과정 동안 엄청 많은 논문을 내셨어요. 훌륭한 논문들을 많이 내셨고 그러한 성과 덕으로 이제 뭐 최우수 졸업 논문상을 받으시고 자연과학대학에서 서울대 자연대에서 졸업하시고 BK21에서 주는 영 브레인 어워드 같은 것들을 상도 수상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솔크에 있는 프레드 게이지 랩으로 포스닥을 가셔서 프레드 게이지 랩에서 분야를 이제 많이 바꾸셨어요. 박사 때는 마이크로 RNA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바이오케미스트리 쪽으로 이제 포스닥 때 뉴로사이언스 분야로 오셔서 뉴로제네시스와 이제 마이크로 RNA의 기능, 그러한 마이크로 RNA가 뉴로제네시스에 미친 영향 등을 프레드 게이지 랩에서 연구하시고 2016년에 재미있는 논문을 뉴런에 발표하시고 2017년부터 카이스트에 부임하셔서 현재 이제 카이스트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이신 그런 젊은 여성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진주 교수님께서는 RNA와 스템셀이 어떻게 이제 브레인 다이버시티, 또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메인테인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좀 브로드한 톡, 그리고 이게 오픈된 톡이어가지고 현재 이제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다 얘기는 못하시고 간략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이전 연구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진주 교수님 연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이스트의 한진주입니다. 이승희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AKN 미팅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승희 교수님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학생 때 이제 RNA를 연구했었기 때문에 뉴로사이언스는 너무 사실 어려웠고요. 포스트닥 때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뉴로사이언스 필드에 계신 분들 만나면 항상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포스닥 때 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학생 때 이제 RNA를 연구를 했다 보니까 이제 RNA가 뉴로사이언스 필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지, 왜 제가 뉴로사이언스 필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지 포스닥 과정 중에 그래서 RNA에 대한 이제 좀 지식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포스닥 때 했던 일로 이제 마이크로 RNA가 뉴럴 스템셀에서 이제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뉴로제네시스를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가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상당히 이게 보링한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센트럴 도그마에 대해서 RNA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실 센트럴 도그마는 그 프랜시스 크릭이 1958년에 사실은 먼저 프로틴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컨셉을 제시를 하였고 1970년에 프로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보의 흐름이 존재를 한다. 유전 정보의 흐름이 존재를 해서 DNA가 RNA를 만들고 RNA에서 이제 프로틴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단백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RNA는 단지 유전 정보 물질을 중간에서 매개해주는 그런 패시브한 그런 역할로서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중후반부터 RNA 스플라이싱에 대한 컨셉이 제시가 되면서 RNA는 단지 이렇게 패시브한 몰리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적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인식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DNA에는 mRNA에는 엑손과 인트론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엑손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유전자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RNA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뉴로사이언스에서 좀 더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뉴로널 주인이라고 알려진 유전자들이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주인 자체가 길기도 하고 인트론 자체가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런 스플라이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mRNA에서 이런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유전체 내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논코딩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우리는 프로틴 코딩 DNA가 아니라 논코딩 지역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었지만 근데 저는 RNA를 했던 사람이니까 RNA 관점에서 보면 사실 유전체에서 프로틴 코딩 진 말고 다른 논코딩 에리아에서 RNA가 생성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익스프레션 레벨이 높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 유전체의 약 4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RNA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사실 그 사람의 세포에서 RNA를 뽑아보면 대부분이 이제 라이보소말 RNA나 이제 tRNA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퀀싱 같은 거를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이 라이보소말 RNA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일이 그러니까 약간 어디셔널한 그런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RNA들을 이제 종류에 따라서 세포 안에 있는 RNA들을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배운 대로 선형, 리니어한 RNA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코딩 RNA와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논코딩 RNA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코딩 RNA에는 이제 하우스키핑 논코딩 RNA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라이보소말 RNA나 tRNA들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 라이보소말 RNA나 tRNA가 제가 굉장히 옛날 컨셉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최근에는 tRNA 자체도 그리고 라이보소말 RNA 자체도 어떤 그런 레귤레이션을 할 수 있는 진 익스프레션을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길이에 따라서 long non-coding RNA나 이제 small non-coding RNA들이 존재합니다. 이 RNA들은 이제 DNA에 붙어서 에피제네틱스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RNA하고 RNA가 붙어서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하기도 하고 사실 RNA가 세포 안에서 RNA 자체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RNA 바인딩 프로틴들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데 특정한 RNA의 익스프레션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프로틴의 펑션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포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니어한 RNA뿐만 아니라 약 10년 전부터 이제 10년, 15년 전에 이제 발견이 되고 기능이 알려진 서큘러 RNA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서큘러 RNA는 선형 RNA랑 다르게 약간 코밸런트 본드를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RNA가 되겠는데요. 이 서큘러 RNA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브레인에서 익스프레션 레벨이 굉장히 높고 다양한 종류의 서큘러 RNA가 익스프레션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사실 학생 때 앞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이크로 RNA는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이런 작은 논코딩 RNA이고요. 타겟 mRNA 바인딩을 해서 mRNA를 데그레이딩을 시키거나 아니면 트랜스레이셔널 리플레이션을 유도를 해서 전반적으로 타겟 단백질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RNA는 프로틴 코딩 진이랑 다르게 폴리시스토닉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트랜스크립션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는 마이크로 RNA가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RNA는 대부분 RNA 폴리머레이즈 2에 의해서 트랜스크립션이 되고요. 핵에서 한 번 잘리고 그 다음에 사이토졸에 가서 한 번 더 잘린 다음에 이렇게 펑셔널한 몰레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핵 안에서 일어나는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 클리비지에 관련돼서 연구를 했고 거기서 이제 드로샤와 디지시아 레이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이런 그 바이오케미스트리 쪽에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학생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가 논문을 이제 서브미션을 하고 리뷰어스 커멘트를 봤는데 거기서 자주 등장했던 커멘트 중에 하나가 그래서 피지올로지컬한 미닝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고요. 바이오케미스트리 인비트로에서 하는 실험으로는 피지올로지컬한 미닝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 그때는 약간 막막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피지올로지를 연구를 하는 연구실로 포스닥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RNA를 가지고 어떤 쪽의 피지올로지를 연구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물론 뉴로사이언스 쪽으로는 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실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특히 이제 브레인에서 진 익스프레션 하는 그런 패턴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RNA를 익스프레션 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의 엑손을 발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가 이건데요. 그 mRNA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 훨씬 더 긴 3' UTR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딩 시퀀스라고 앞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 뒤쪽에 트랜슬레이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를 untranslated reg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에 많은 종류의 이제 레귤레이터리 모티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RNA도 대부분 이 3' UTR 쪽에 이제 바인딩을 해서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얼터너티브 폴리A 사이트라고 해서 폴리머레이즈가 트랜스크립션을 어디서 끝내는가에 따라서 이 3' UTR의 길이가 조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캔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부 캔서의 경우에는 이 3' UTR이 굉장히 짧아져 있다라는 논문이 보고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역으로 그러면 브레인에서는 이게 길게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그런 마이크로 RNA의 펑션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로사이언스 하는 랩으로 포스닥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뉴로사이언스 하는 랩을 찾았어요. 어느 곳을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저같이 뉴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나마 좀 들어봤던 이제 히포캠퍼스를 하시는 분 연구실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 게이지 박사님 연구실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는 이제 히포캠퍼스에서 이제 뉴럴 스템셀, 뉴로제네시스를 연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포캠퍼스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vertebrate에서 컨저베이션이 되어 있고 러닝 앤 메모리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포캠퍼스 안에 서브그래뉴라 존이라고 하는 곳에 어덜트 뉴럴 스템셀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디벨롭먼털 스테이지별로 어떠한 그런 몰폴로지를 보이는지 그리고 피지올로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탄젠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그때는 탄젠셜 마이그레이션이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로컬하게 한 곳에서 일어나서 일정한 타임 윈도우를 내가 예측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스템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스 게이지 망에 조인을 하게 됐고요.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 RNA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플라이를 해서 뉴로사이언스 쪽에 그 날리지를 이제 테이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뉴로제네시스에서 필요한 마이크로 RNA,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RNA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러스트 게이지 방에서 어덜트 히포캠팔 뉴럴 스템셀을 꺼내서 인비트로에서 컬처하는 건 셋업이 잘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뉴럴 프로제니터 셀이 뉴런으로 분할을 하면서 어떠한 마이크로 RNA가 변화를 하는지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미 연구실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 하고 던져놨던 거를 제가 그럼 나 좀 볼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마이크로 RNA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사실 폴드 체인지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이크로 RNA가 사실 핸드메이드 마이크로 RNA 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액큐러시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특정한 그룹의 마이크로 RNA들이 이제 다운 레귤레이션, 뉴런이 디퍼런시에이션 하면서 다운 레귤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마이크로 RNA 그룹들은 사실 미R17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런 폴리시스트로닉 마이크로 RNA였습니다. 굉장히 온코진으로 유명해진 온코미R1이라고 해서 잘 알려진 마이크로 RNA 그룹이었고, 이게 캔서에서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뉴로사이언스 필드에서 이게 그러면 브레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이제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알려진 알려진 그런 inherited disease에 관련된 유전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미R17 클러스터가 지놈에서 듀플리케이션이 되면 어티스틱 트레이트가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럼 이게 디플리션이 되면 어떤 애니멀 모델에서는 뉴로 비헤이비얼 차이가 일어나고, 아니면 사이카이트릭 환자에서는 어떤 사이카이트릭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보인다라는 것들이 이미 보고가 되어 있었고요. 이 미R17 클러스터가 딜리션이 되면 페인골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스켈레털과 그로스 디펙트가 나타나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폴리시스트로닉 마이크로 RNA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마이크로 RNA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브레인에 정말 크리티컬한 마이크로 RNA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니시엘 랩에서 레스트 연구를 하면서 레스트 낙아웃한 NPC와 와일드 타입 NPC에서 마이크로 RNA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측정해놓은 논문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R19이 여러 가지 마이크로 RNA들 중에서 미R19이 레스트 낙아웃 NPC에서 가장 익스프레션 레벨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스트는 뉴러널 디퍼런시에이션의 일종의 마스터 레귤레이터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레스트가 낙아웃이 되는 것은 약간 뉴럴 스템셀한테 너는 뉴런으로 가 하는 그런 큐를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R19이 뉴러널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날 때 가장 빨리 줄어들어야 되는 마이크로 RNA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리얼타임 PCR을 통해서 이 마이크로 RNA 19이 뉴럴 스템셀에서는 하일리 익스프레스하고, 그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면서는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사실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살짝 올라가는데 없어지진 않는 건지 이게 구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비보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인비보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바이럴 컨스트럭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디렉셔널 프로모터에 그 GFP하고 RFP가 달려 있는데요. 그 GFP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RNA 익스프레션이랑 상관이 없게 항상 익스프레션을 하는 그런 플로레센스 프로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FP 뒤에는 마이크로 RNA가 바인딩할 수 있는 그런 시퀀스를 넣어줌으로써 마이크로 RNA가 익스프레션을 하면 이 RFP 익스프레션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FP는 셀이 바이러스 인펙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였고요. RFP 같은 경우는 미R19이 익스프레션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렌티바이러스 컨스트럭트를 이용을 했고요. 이 렌티바이러스를 어덜트 히포캠퍼스에 인젝션을 한 다음에 히스톨로지를 통해서 NPC 그리고 이머추어 뉴런, 머추어 뉴런, 글리알 셀을 스테이닝할 수 있는 마커들을 이용해서 스테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GFP를 익스프레션하는 셀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석스투 포지티브 셀들은 RFP를 전혀 익스프레션을 하지 않았고요. 머추어 뉴런 같은 경우는 항상 RFP를 익스프레션을 하는 것을 봐서 RFP를 익스프레션을 하는 머추어 뉴런은 미R19을 익스프레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비트로에서는 머추어 뉴런을 생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고요. 인비보로 이제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싱글셀 RNA 시퀀싱 등에서 이제 마이크로 RNA를 가지고 마이크로 RNA의 프로파일을 싱글셀에서 디텍션할 수 있는 기법은 아직까지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 싱글셀에 관심은 있었는데 이렇게 하이트루풋으로는 이제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제 히스톨로지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RNA 19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NPC에서 미R19을 오버엑스프레션을 한 다음에 differently expressed gene을 봤는데요. 그때 그렇게 많은 유전자가 변한 건 아닌데
이 중에서 한 3개의 유전자가 이제 셀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비트로에서 마이크로플루이딕 챔버를 이용을 해서 뉴럴 스템셀의 마이크로RNA 19 오버익스프레션을 시키고 셀 마이그레이션을 측정을 했더니 뉴럴 19이 오버익스프레션이 되면 셀이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인비보에서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럴 스템셀이 여기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 레트로바이러스 이용해서 뉴럴 19 익스프레션 레벨을 조절하고 이 안에서 그래뉴셀 레이어 안에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확인을 한 방법입니다. 이후에 어떤 프로틴 코딩 진이 이 뉴럴 19과 연결이 돼서 이러한 어베런트 마이그레이션을 유도를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differently expressed 진 중에서 뉴럴 19 바인딩 모티프가 있는 유전자들을 테스트를 했고요. 이 둘 중에서 랩캡2라는 몰리큘이 좀 더 메이저한 타겟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irror 19은 오버익스프레션 했을 때 extended migration을 보았기 때문에 랩캡2가 락다운이 되었을 때 어떻게 똑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는지 확인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랩캡2가 락다운이 되면 extended migration을 보이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게 어쨌거나 마우스 스터디인데 그럼 휴먼한테 어떠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 피노타입을 여기 서원교 박사님 들어와 계시는데 서원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사실 이런 피노타입을 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홍준숙 랩에서 예전에 나온 디스크 논문이랑 피노타입 비슷한데요? 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찾아봤더니 디스크1을 락다운을 했을 때 이제 익스텐디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그런 피노타입이 이미 보고가 된 적이 있었고 mirror 19이 스키조프레닉 페이션트의 포스트모럼 브레인에서 업레귤레이션 되어 있는 것도 이미 보고가 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저희가 메이저 타겟으로 찾은 랩캡2가 스키조프레니아하고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CMD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마침 또 스키조프레닉 페이션트로부터 만든 iPSC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히포캠펄 NPC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게 셀 마이그레이션에 정말 영향이 있는가, 차이가 있는가를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키조프레닉 페이션트의 히포캠펄 NPC에서 mirror 19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증가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포인트 체인지가 별로 높지 않아서 이거 별로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때 히포캠펄 NPC와 펜 뉴러널 NPC 두 종류의 다른 NPC를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트렌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히포캠펄 NPC에서 좀 더 이렇게 시그니피컨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즈 모델링이 그리고 셀 타입 스페시픽한 NPC와 뉴런을 만드는 게 정말 디지즈 모델링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스키조프레닉 NPC에서 랩캡2 익스프레션 레벨이 이제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mirror 19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mirror 19이라는 마이크로RNA가 히포캠퍼스에서 뉴번 뉴런의 마이그레이션을 조절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쩌면 스키조프레니아랑 관련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우스 모델과 휴먼 iPSC 모델을 쓰고 이제 휴먼 iPSC 모델이 정말 디지즈 모델링을 하는데 유용하고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효용성이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실에서는 이제 뉴러널 디벨롭먼트에서 마이크로RNA가 미치는 영향을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션트 뉴런에서 어떤 iPSC를 이용해서 디지즈 모델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RNA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뉴런으로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면서 익스프레션이 증가하는 그런 마이크로RNA를 하나를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덜트 히포캠퍼스에서 이제 락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디퍼런시에이션 하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익스프레션을 이제 떨어뜨리고 싶어서 락다운을 하기 위한 컨스트럭트를 제작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FP는 이제 어떤 셀에 인펙션이 됐는지를 트레이스하기 위해서 넣어줬고 이 RFP는 마이크로RNA를 이제 서킹업을 해서 하는 경우 이제 시그널이 꺼지기 때문에 마이크로RNA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이 마이크로RNA 스펀지로 인해서 마이크로RNA의 기능을 블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트로바이러스를 어덜트 히포캠퍼스에 이제 인젝션을 해주면 컨트롤
경우에는 RFP하고 GFP가 항상 같이 익스프레션을 하고 뉴런이 잘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미러 뉴럴을 락다운하는 컨스트럭트를 넣어주는 경우에는 RFP는 익스프레션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뉴런이 잘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몰레큘러 메커니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사실 저희 이제 다시 휴먼 뉴런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이용해서 뉴럴 스템셀을 NPC를 만들고 그다음에 뉴런으로 분할을 시키면서 이때 해당 마이크로RNA가 해당 마이크로RNA는 이제 종간의 보존도가 높은 마이크로RNA이기 때문에 이 해당 마이크로RNA가 휴먼에서도 같은 피노타입을 보이는지 그리고 몰레큘러 메커니즘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RNA를 휴먼 NPC에다가 NPC에서 락다운을 시키고 뉴런으로 디퍼런시에이션을 시켰는데 모양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뉴런으로 잘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보면 뉴러널 마커지는 이제 몇 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뉴러널 진 익스프레션 레벨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RNA가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뉴로제네시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 프로티오믹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 그 미러 19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제가 또 깨달았던 거는 마이크로RNA를 오버 익스프레션 하는 경우에는 RNA 트랜스크립트 레벨이 잘 변할 수가 있는데 락다운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RNA 레벨에서 변하는 유전자를 탑재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틴 레벨에서는 그 디텍션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임팩트를 보기 위해서는 파이널 프로덕트인 프로틴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RNA 뉴로를 락다운을 한 다음에 컨트롤과 비교해서 differently expressed 프로틴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찾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메커니즘을 푸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뜬금없이 바이폴라 디스오더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간상 간단하게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페이션트 뉴런에서 이제 논코딩 RNA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iPSC를 가지고 저는 포스닥 하는 내내 연구실에 iPSC를 하는 다른 포스닥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잘 맞는지 모르겠다. 너무 이렇게 크루드하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이스터블리시가 완벽하게 안 된 느낌. 그러니까 바이오케미스트리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든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어서 사실 주저주저하고 있던 찰나에 2015년에 그 네이처의 그 연구실에 있는 다른 친구가 바이폴라 디스오더 페이션트의 뉴런을 이용해서 이제 논문을 냈습니다. 바이폴라 디스오더 페이션트의 그런 신경세포는 그 하이퍼 익사이테이터블한 그런 피처를 보이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재미있었던 거는 그 바이폴라 디스오더 페이션트들 중에서 리튬 클로라이드에 반응성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에 대해서 이제 반응성을 보이는 환자들의 경우는 정말 그 세포에다가 리튬을 처리를 했을 때 하이퍼 익사이테이터블 했던 그런 피처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떤 RNA를 보면서 이런 특정한 확실한 캐릭터가 있는 경우에 RNA를 연구하기 좀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논문에서 그 토탈 RNA 시퀀싱을 진행했는데 저희는 거기에 있는 이제 특정한 형태의 RNA, 사실 이거 서큘러 RNA인데요. 이 서큘러 RNA를 봤을 때 컨트롤과 페이션트 사이에서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디스오더 페이션트의 iPSC를 가지고 지금 NPC를 다 만들고 아직 몇 개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 NPC를 만들고 뉴런을 만들어서 이게 정말 그런 하이퍼 익사이테이터블한 그런 피처를 보이는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 뉴런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RNA 시퀀싱을 통해서 논코딩 RNA, 다양한 논코딩 RNA를 찾아서 그 하이퍼 익사이테이터빌리티를 보이는 그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RNA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저희 연구실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손그림 학생이 그 마이크로RNA 스터디, 미러 뉴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김다현 학생이 바이폴라 디스오더에서 이제 NPC랑 뉴런 만들어서 RNA 시퀀싱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닥 때 이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몇 분 이렇게 적었고,
굉장히 enriched environment를 만들어주신 저희 미국 지도 교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매스 데이터는 서울대 김종석 교수님 연구실에서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 한국에 처음 와서 스템셀 컬처 하는데 그러니까 코스트 다운 하는 그런 많은 스트래티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제가 다 일일이 받을 수 없는데 한용만 교수님 연구실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도움을 받는 분들인데 굉장히 여러 그 바이오인포메티션들이 저희 방 학생들의 그런 바이오인포메틱 어널리시스를 이제 도움을 주시고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펀딩 소스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진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수니 버팔로의 박영기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진 익스프레션에 진 익스프레션 레귤레이션에 관심이 있는데, 그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 대부분 폴2에 의해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폴2 트랜스크립션 같은 경우 그 프로모터 디스털 인핸서에 의해서 레귤레이션을 많이 받는데, 프로틴 코딩 진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 RNA 진도 똑같은 건가요? 네, 아까 제가 미러 17 클러스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17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프로모터와 인핸서에 의해서 그 트랜스크립션 자체는 다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differentially expressed microRNA를 볼 때 그 그룹 안에 있는 마이크로RNA가 변화하는 방향은 트렌드는 비슷했습니다. 미러 19이 그 와중에서도 제일 빨리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RNA도 그런 인핸서나 여러 가지 그런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일부 마이크로RNA들은 이제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그게 핵에서 드로샤에서 한번 잘린 다음에 어떤 그런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스테빌리티가 조절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이토존에 나가서도 다른 그런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조절을 받아서 마이크로RNA 같은 경우에도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 그리고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이 모두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재미난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 질문은 이제 그 리튬 클로라이드에서 리스폰한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와일드 타입이나 그 헬스 컨트롤이나 혹은 아니면 바이폴라 페이션 그 뉴런이나 이런 데에서 리튬 클로라이드에서 레귤레이션 되는 스페시픽한 RNA나 아니면 뭐 스몰 그러니까 마이크로 RNA일 수도 있고 뭐 링크 RNA일 수도 있고 뭐 그 non-coding RNA 같은 그룹이 좀 있나요?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 리튬에 반응하는 그런 쥐는 사실 프로틴 코딩 진으로 당연히 연구가 훨씬 많이 되어 있고요. 네, 논코딩 RNA 쪽으로는 이제 여러 그룹에서 이제 리포트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컨센서스라고 불릴 만한 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네, 아시다시피 이제 논코딩 RNA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로틴 같은 경우는 뭐 도메인도 있고 하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논코딩 RNA는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네, 딱히 요거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준희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저도 박인영 교수님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도 바이폴라를 하려다가 좀 제가 관둔 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리튬 클로라이드가 GSK 베라 시그널링 관여하는 거 외에 정확하게 이게 왜 워크하는지 아나요? 정확하게 왜 하는지는 네. 그러니까 딱 핀포인트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건드리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리튬 클로라이드만 연구하는 그런 아예 그런 그 컨퍼런스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정확하게 이제 사실 메커니즘 모르는데 이게 그 장기 트리트먼트를 하면 이게 워크를 하잖아요. 페이션트랑. 근데 듣는 환자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교수님이 이제 MPS에서 그런 제네릭 시그니처까지 나왔다는 게 전 되게 뭐라 그러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 근데 문제는
그게 결국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여기서 RNA를 찾고 난 다음에 그 RNA로 인해서 이게 리튬 리스폰시브니스를 뭐 회복시킨다거나 아니면 억제하거나, 그러니까 리튬 넌 리스판더한테 리튬을 처리한다거나 어떤 다른 약물을 처리했을 때 이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어떤 RNA를 만약에 제가 찾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 RNA가 정말 그런 리튬 리스폰시브니스를 조절할 수 있는지까지 사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가 망한 프로젝트가 많아가지고 그 디스크원드 제가 좀 해봤는데 네, 저희 스키즈프레니아에 관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이제 뉴로 마이그레이션 피노타입이 나온다 가지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한 4년 동안. 물론 네. 저희 손이 부족했겠지만 저는 좀 약간 그게 스캡티즘이 좀 있어요. 정말 이게 만약에 방금 나온 리튬 클로라이드 데이터 같은 건 사실 액션 가이던스나 뭐 마이그레이션에 되게 영향이 많을 텐데 정말 이게 스키즈프레니아랑 이런 early neurogenesis나 이런 early neural migration이랑 정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이게 established fact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4년을 투자를 했는데 별로 안 나와요. 물론 저희가 잘못했겠죠. 근데 아니.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저도 포스닥 때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오티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매크로세팔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셀 마이그레이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바이폴라나 스키조프레닉 페이션트에서는 그런 페이션트의 그런 심텀이 보고된 거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겠어서 이게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좀 이제 바꿔서 이게 iPSC를 가지고 디지즈 모델링을 하거나 어떤 드럭 스크리닝을 하거나 무슨 몰리큘을 찾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특정한 아주 솔리드한 캐릭터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리스토어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뭐 피노타입이 하나 있어야지 뭐 드럭 스크리닝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NPC가 가지는 그런 캐릭터 자체로 이용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데이터에는 제가 논문 낼 때도 포함을 못 시켰고 데이터 오늘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러스키방에 스키조프레닉 페이션트 쌍둥이가 있었어요. 디스코던트 모노사이고리즘 iPSC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원래 다른 친구가 뭐 연구를 하고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길래 그게 딱 나오면 나는 이거 짧게 논문 하나 내야지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딴 데로 가서 논문 안 나왔고 제 데이터는 저기 어디 파묻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스키조프레닉 페이션트 쌍둥이하고 아닌 쌍둥이가 있을 텐데 보면 제가 봤던 마이크로RNA 19하고 코릴레이션이 확실하게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러 19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지놈에 어떤 뮤테이션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메이저 타겟으로 찾은 랩갭2라는 유전자의 익스프레션 레벨도 좀 봤는데 그거보다는 마이크로RNA하고 좀 더 코릴레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러 19 같은 경우 시퀀싱을 하거나 마이크로RNA를 했을 때 아마 디텍션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굉장히 빨리 데그레이션 되기도 하고 스몰 RNA는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거기 AU하고 GC 레이쇼에 따라서 시퀀싱 되는 효율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그리고 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셀로 지금 마이크로RNA 시퀀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벌크 티슈를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포들에 이제 다 묻힐 텐데 거기서 그럼 스템셀 스페시픽한 미러 19이 정말 디텍션이 잘 될 것인가? 그거는 사실 저는 좀 의문이 있어서 브레인이 사실 특정한 하나의 셀탈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커넥션이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는 그런 organ인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서 보면 어쩌면 몰레큘 하나가 레귤레이션 하는 그런 피노타입을 못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은 그냥 이 NPC가 가지는 캐릭터로서 어떤 몰레큘을 아니면 몰레큘러 메커니즘을 연구하기에는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마이크로 RNA를 락다운하거나 오버 익스프레션하거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디퍼렌시에이션 하는 뉴로널 디퍼렌시에이션 하는 거를 막는다고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뉴로널 디퍼렌시에이션이 안 되면 그 프로제이터 셀 스테러스로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셀 페이트를 바꿔서 뭐 아스트로사이트나 다른 것으로 변하는 건지 그거는 보신 적이 있나요? 아, 일단 제가 그 히포캠퍼럴 뉴로제네시스를 볼 때는 그 시스템 자체가 다른 셀 타입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뉴번 뉴런만 이제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인비보에서는 제가 따로 본 거는 없고요. 그래서 인비트로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디퍼런시에이션을 일부러 엄청나게 푸시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다른 셀을 본 적은 없는데 이제 한참 디퍼런시에이션 끝난 다음에 GFAP 포지티브 셀 카운팅을 좀 해본 적은 있어요. 아까 제가 휴먼 뉴런에서 그 마이크로 RNA를 락다운을 했을 때 뭐 뉴런al 마커 익스프레션이 줄어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GFAP는 사실 크게 안 변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한참 뒤 한 4주 정도 디퍼런시에이션 하고 난 다음에 GFAP 포지티브 셀이 조금 증가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주 뒤쪽 말고 굉장히 초반에 그런 딱 뉴런이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이니시에이션 하는 그 시기를 사실 초점을 맞춰서 지금 보고 있어서 페이트 디터미네이션 쪽보다는 사실 안 보여줬지만 약간 이게 마이토콘드리아랑 관련된 어떤 메타볼리즘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더 예. 제가 질문 하나 주실까요? 교수님 저 RNA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진짜 잘 배웠고요. 진짜 그 어려운 토픽을 너무 클리어하게 설명해서 감사드리며 제 질문은 교수님의 그 톡 타이틀이 이제 Source of Diversity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먼에서는 이 non-coding RNA가 진짜 이렇게 많은 걸 훨씬 더 많은 그 레이쇼를 많다는 걸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뭐 제가 그 이야기는 그 휴먼에 있는 다이버시티가 훨씬 더 많으니까 뭐 쥐나 뭐 그런 로어 오르가니즘하고 비교하는 게 많은데 그런 휴먼 다이버시티는 이제 non-coding RNA에서 이제 생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이크로 RNA나 non-coding RNA를 로덴트에서 발견했을 때 그게 진짜 휴먼에서는 비슷한 효과가 있는지 그 교수님 경험에서는 아니면 진짜 이거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지 좀 그거는 제가 RNA 쪽이 아니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어려운 질문이시면서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 프로틴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우스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락다운 마우스를 만드시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프로틴 하나의 펑션을 본다거나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RNA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RNA하고 프로틴에 있어서 이제 차이 중에 하나가 RNA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로틴이 아무리 컨저베이션이 되어 있어도 뉴클릭 시퀀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금 굉장히 중간에 컨저베이션이 높은 그런 마이크로 RNA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저희가 휴먼 시스템을 옮겨온 이유가 그 컴퍼러티브 스터디를 한 경우를 이제 요즘에 논문이 많이 나오는데 마우스하고 휴먼하고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비교한 논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자체가 그러니까 익스프레션 하는 유전자는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익스프레션 레벨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프로티움을 봐도 뭔가 이렇게 키 몰레큘은 비슷한데 이게 휴먼에선 좀 더 디텍션이 잘 되는 반면에 뭐 마우스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마우스에서는 굉장히 하이리 익스프레스 되는데 휴먼셀에서는 똑같은 셀 타입에서는 익스프레션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휴먼셀에서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RNA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락아웃을 진행해서 마이크로 RNA 락아웃 마우스도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고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마이크로 RNA가 많은 경우에 이제 특정한 쥐의 이제 인트론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쥐과 프로틴 코딩 쥐와 쥐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레귤레이터리 그런 모티프들은 휴먼과 마우스가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크로모좀에 보면 유전자의 그 어레인지먼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답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네. 다른 더 질문 없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면 저 또.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현병이나 이런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바이폴라랑 조현병이랑 정말 그 스키조프레니아랑 큰 차이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약이 어떻게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정도로 구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한 5명 정도를 만났는데 대부분이 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왕따나 어떤 크로닉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민감하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 조현병이랑 바이폴라랑 정말 어떻게 뭐가 다른지, 아마 샘플 하실 때도 그 러스티 게이지 랩에서 셀 나온 논문도 사실 그 패밀리가 되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구별하셨는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멀티 힛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NPC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떻게 좋은 방법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기에 좋은 거지만 사실 그 커잘리티를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 시스템이 아닌가? 네, 좀 난처한 질문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하는 고민이라서요, 저도. 일단은 그 스키조프레닉 페이션트하고 바이폴라 페이션트는 뭐 저는 특히 이렇게 사이카이트릭 디지즈를 가지고 IPSC를 만들어서 연구를 할 때는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들어서 샘플링을 잘 하시는 분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몇 분하고 이제 디스커션을 좀 해봤는데, 스키조프레닉 페이션트 같은 경우는 그 진단이 굉장히 쉬운 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레지던트 1, 2년 차만 돼도 스키조프레닉 페이션트는 정말 바로 구분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바이폴라 디스오더 페이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는 이제 디프레션하고 메이저 디프레션 디스오더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그러니까 MDD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바이폴라 페이션트가 병원에 이제 찾아오는 때가 보통은 디프레션 상태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매닉 스테이터스가 언제 나타나는가? 그것도 사람마다 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2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났대요. 20살에 한 번, 40살에 한 번, 60살에 한 번.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디프레션인지 바이폴라인지 구분을 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바이폴라의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어디셔널한 마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들을 제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바이폴라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재미있고 도움이 될 만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한 게 있고요. 그 지인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같은 걸 보면 사실 어티즘이나 뭐 바이폴라나 스키조프레니아나 전부 다 그 사실 어떤 유전자가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오버랩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인도 그렇고 사실 프로티오믹스한 데이터에서도 보면 이거는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어떤 경우는 뭐 RN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게시윈드 랩에서 한 2, 3년 전에 이제 RNA 스플라이싱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각각의 그런 사이카트릭 디스오더에서 어떠한 스플라이싱 패턴이 나타나는 이런 거를 되게 종합적으로 연구해 놓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똑같은 유전자가 하나가 이제 둘 다 뭐 바이폴라에도 관련이 있고 스키조에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익스프레션이 되는가가 이제 좀 차이를 일으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말 그 스플라이싱이나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 차이가 나는 게 보여지니까.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휴먼 브레인에서 정말 그런 이제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IPSC 모델을 또 이렇게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거는 파이널 프로덕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먼 페이션트 브레인을 가지고 본다는 거는 이제 믹스 셀 파퓰레이션에서 한참 지나서 보는 건데, 뉴럴 디벨롭먼털 스테이지에서 그거를 단계로 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가장 먼저 이게
심텀이 나타나는지 피노타입이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게 이렇게 확 퍼지기 전에 문제가 많이 이렇게 확장되기 전에 그걸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저희 뭐 바이폴라 디스오더 페이션츠의 그 뉴런을 만들어서 그 MEA를 이용해서 스파이크 넘버를 재보면 페이션츠 뉴런 같은 경우는 더 빨리, 그러니까 이머추어 뉴런일 때 더 그 스파이크 넘버가 확 증가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컨트롤은 되게 서서히 증가를 하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환자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 RNA 트랜스크립톰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는 저 뒤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초반에 거기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크로닉 스트레스나 이런 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이 이제 진단을 받고 그런 병들이 발병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실 그 마이크로RNA 19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랑 좀 반응하는 그런 또 마이크로RNA여가지고요.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의 어떤 RNA들이 익스프레션을 하고 그때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 어떻게 바뀌어서 이게 그 셀룰러 피노타입이 나타나는가 하는 걸 보는데도 좀 관심은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잊어버렸어요,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조윤석 선생님께서 올리신 것 같은데 내용이 이제 보시고 보면은 논코딩 투 프로테인 코딩 레이시오가 높은 스피시스를 보면 인간, 침팬지, 보거, 드로소필라 등 다양한데 이런 스피시스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 공통점은 그 진 익스프레션 레벨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뉴런의 레벨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 좀 코딩 에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뭐 RNA도 만들어진다, 뭐 레귤레이터리 모티프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지만 아직까지는 그 확실하게 이거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진주 교수님. 저희가 원래 AKN 톡 끝나면 간단하게 이제 뭐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한두 개 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형식이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연구자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또 젊은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포스닥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한진주 교수님의 이력을 보면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 RNA, RNA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하시다가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이렇게 빅 점프를 하셨는데 그 분야를 이렇게 많이 바꾼 경우에 있어서 바이올로지 같은 엄브렐라긴 하지만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제 좋았던 점도 있고 안 좋았던 점도 간단히 중간중간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한 가지씩 가장 좋았던 것과 가장 나빴던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몰레큘 레벨에서 보다가 피지올로지 레벨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와 시야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이지 랩 같은 경우에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고 똑똑한 사람은 많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마이크로RNA 필드는 제가 학생 때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필드였어서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뉴로사이언스 필드로 옮겨가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100년도 더 된 학문이어서 그러니까 터미놀로지 자체도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냅틱 부통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왜 이거를 부통이라고 말을 하는지 나는 영어밖에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휘나 그러니까 터미놀로지 쪽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그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적어놓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용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분야를 확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끝으로 뭐 지금 현재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포스닥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이렇게 커리어 디벨롭을 해오시면서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사실 신진이라고 소개해 주셨지만 좀 오래된 신진이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또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자주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좀 이렇게 재미나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로사이언스 필드는 굉장히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나한테 가장 맞는 그런 필드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재밌게 연구할 수 있는 필드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진주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미나 1시간 딱 마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재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주 교수님. 감사합니다.